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을 간단하게 되돌아보자면 우리가 이번 학기 하는 것은 이제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계층, OSI 7계층으로 했을 때 뭐 7계층부터 1계층까지 다양한 계층이 이제 순차적으로 기능을 해서 그것들이 통신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요 과목에서 보고자 하는 것은 주로 정보의 표현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정보의 그 종류도 크게 보면 이제 아날로그로 표현되는 정보와 그 디지털로 표현되는 정보가 있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그 계층 1에 중점을 해서 계층 1에서 실질적인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 이것을 이제 포커싱을 해서 통신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그 뭐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 하는 거죠. 그렇죠? 전체적인 계층은 아니고 딱 그 계층에 한정해서 이 통신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하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목적이라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신속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관점에서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뭐 하나의 장비에서 다른 장비라고 봐도 좋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유선 미디어가 됐든 무선 미디어가 됐든 어쨌든 정보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할 것이냐 초점을 맞춰서 물론 이런 것들도 이제 담보해야 되지만 그래서 여기서 내가 뭐 X라는 정보를 보냈을 때 여기에 정확하게 X로서 그것이 인식이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정확성이라는 게 이제 그거죠. 만약에 여기에 도착했는데 그것이 Y로 잘못 인식이 되면 이거는 이제 안 되겠죠. 그죠? 오류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먼저 잡음, 영어로는 뭐 노이즈라고 한다 했죠. 노이즈가 개입이 된다. 노이즈는 뭐 다양한 그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정보통신 시스템의 그 태생적인 노이즈들이 있고 또 부가적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노이즈들이 있고 다양한 노이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뭐가 있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것이 어떤 성질을 지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분석을 해볼 거예요. 뭐 분석이라고 해봐야 그냥 한번 우리가 보는 거죠. 예.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뭐 그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뭐 수학적으로 풀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편입을 해서 4년제 3, 4학년 과정을 하든지 아니면 또 뭐 대학원을 가든지 대학원은 이미 3, 4학년 과정에서 했다고 치고 공부를 하긴 할 겁니다만 그렇게 분석적으로 막 들어가고 공부를 더 그런 식으로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우리는 그냥 한번 경험을 하는 쪽입니다. 그 다음에 잡음뿐만 아니라 이제 왜곡도 있죠. 왜곡. 왜곡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감쇄죠. 감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신호가 줄어든다 이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전달되는 동안 거리가 있으면 거리가 있는 만큼 뭐 자유공간에서 내가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면 뭐 케이블을 통해서 어떤 정기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것도 그렇고 뭐 광 케이블을 통해서 빛을 전달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전달되면서 줄어든다 이거죠. 그런 것도 일종의 왜곡이죠. 줄어드는 것도 신호가 원래의 신호랑 달라지잖아요, 그죠? 어떻게 달라지냐? 작아지죠, 그죠? 그것도 일종의 왜곡이죠. 그러면 왜곡이 그것만 있냐? 왜곡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뭐 아시겠죠? 그 원본과 달라지는 게 왜곡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줄어드는 것도 왜곡이고 다른 왜곡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꼭 정보 시스템은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끼리 말을 전달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여기서 오늘 예를 들면 뭐 무슨 그 말을 했는데 조금 좀 조용조용히 얘기해서 앞에 학생만 들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앞에 학생만 들었으니까 뒤 학생은 잘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 거예요. 한 친구가 이제 이 학생한테 야 교수님이 그때 무슨 얘기했냐? 그러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겠죠. 대답을 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말한 걸 100% 똑같이 말을 하진 못해요. 그죠? 그러면 그 전달된 걸 들은 학생은 또 그 학생이 전달한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아라고 했다고 꼭 여기서 아라고 그걸 인식을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어라고 잘못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디가 아니고 이게 여러 마디가 되면 더 문제가 생기죠. 그런 식으로 왜곡이 됩니다. 그럼 또 그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이 물어봤을 때 또 대답을 해줄 때 또 잘못 대답을 해주거나 아니면 또 듣는 학생이 잘못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쳐가면 엉망이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통신 시스템에서도 뭔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신호가 왜곡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방금 아까 한 얘기는 그 보통 TV에서 가끔 나오는 뭐 가족 오락관 이런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보기 힘들었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데서 보면 이렇게 말 릴레이 하기 한 그 게임들이 있거든요. 헤드폰 다른 사람들은 다 헤드폰 끼고 있고 옆 사람한테 이제 그 말을 전달해 주는 그런 게임. 전달해서 보면 맨 처음 사람이 말한 것과 저 끝에서 말한 말이 서로 전혀 다른 말이 되는. 어쨌든 왜곡이 된단 말이죠. 이런 실제 통신 시스템에서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왜곡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선로가 불완전해서 생기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무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무선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이제 이 송신기기에서 안테나를 세워서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가 전달이 되고 그것을 수신한 수신기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아주 이상적이라면 여기서 송신한 신호가 여기 그대로 수신이 되겠지만 그 이상적이지 않은 그런 케이스를 보자면 예를 들어서 여기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전파는 사실 360도 모든 방향으로 다 이게 퍼지거든요. 여기 안테나가 있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360도 방향으로 다 퍼져나가요. 마치 여러분들이 아주 잔잔한 호수에다가 돌을 하나 떨어뜨리면 그 돌이 떨어지면서 이제 물을 누르잖아요. 물을 누르면 물이 쑥 들어갔다가 이제 계속 누르고 있지 못하죠. 돌이 그냥 중력에 의해서 그 물을 뚫고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래 눌렸던 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겠죠? 그런데 그냥 돌아오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더 위로 튀어올라요. 그러니까 쑥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원위치였다 다시 위로 올라오죠. 그럼 그 위로 올라온 물은 다시 중력 때문에 밑으로 다시 끌어내려져요. 그럼 그 부분은 다시 원위치로 왔다가 수면 밑으로 또 가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 그 위치에서 물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게 뭘 만들어요? 이렇게 파동을 만들죠. 파문이라고 하죠. 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쫙 퍼져나가죠. 그죠? 그게 사실은 전자파, 안테나에서 만들어지는 전자파의 원리예요. 여기서 교류라는 건 이제 그 전압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죠. 그 교류를 이 안테나에다 흘려주면 안테나에 흐르는 전압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우리가 아까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왜 그 골드웨이브에서 사운드 뭐 몇 헬츠짜리 사운드 해보니까 커졌다 작아졌다 하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은 파동이 전기의 파동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 파동이 이 안테나 주변에 물결 모양으로 퍼져나가는 게 그 전자파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결 파지는 거나. 그런데 이제 그 호수가 아주 넓고 뭐 장애물이 하나도 없으면 아주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동심원으로. 근데 중간에 무슨 섬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섬이 하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도가 그러니까 물결이 쭉 퍼져나가다가 그 섬에 부딪히겠죠. 그 부딪힌 물결은 다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반사됩니다. 그것처럼 전자파도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퍼져나가다가 여기서 반사가 일어나죠. 그 반사가 뭐 이쪽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고 뭐 이 건물의 표면의 그 방향에 따라서 이쪽 방향으로 반사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쪽 방향으로 반사되는 거죠. 그러면 이리로 직진하는 녀석과 여기서 이렇게 반사돼서 가는 녀석 두 가지가 여기에 수신이 된다 이거지.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오는 것만 존재한다면 정확하게 이 송신되는 걸 수신하겠지만 이렇게 반사되는 것까지 수신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A를 보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A가 좀 줄어든 버전에 요 조그만한 A가 수신이 됐다고 치자 이거예요. 이걸로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이 거리와 이 거리는 어때요? 다르죠? 그러면 전파가 전달되는 시간이 이것과 이것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그죠? 다를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A만 조그마한 A만 수신이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이 거리가 더 머니까 더 조그마한 A지겠죠? 그죠? 거리가 더 멀어졌으니까. 근데 그냥 A가 아니고 시간 지연 버전이죠. 그런 게 수신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했을 때 아만 수신이 되는 게 아니고 아 플러스 조금 있다. 이것까지. 이렇게 수신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게 건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우리 도심에는 수많은 건물들이 존재하죠. 주변에.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면 거기에는 이제 지하철 내부에서 보면 뭐 지하철의 그 차량의 벽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의자도 있고 뭐 그다음에 그 기둥 파이프도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지하철 내부에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걔네들이 다 무슨 역할을 하냐? 반사 또는 흡수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지국에서 발사한 전파를 아주 깨끗하게 수신하지 못해요. 다양한 버전의 반사된 또 감쇄된 즉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또 지연된 그 지연된 것도 그 반사되는 그 물체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른 시간의 지연 버전들이 합쳐져서 나한테 수신이 돼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왜곡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그 외에도 왜곡의 조건은 뭐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는데 일례를 들어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수신 측에서 왜곡이 생기고 그거는 결국은 정확성을 방해하죠. 그러니까 통신의 정확성을 방해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등등 다양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확한 통신의 조건을 어떻게 만족시켜 줘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실제 통신 과정에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처음에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몸짓, 손짓을 하거나 그런 음성이나 아니면 영상이 존재하겠죠, 그죠?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그것이 상대방한테 뭐 예를 들면 캠으로 촬영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마이크로 수신을 한다든지 수음을 한다든지 한 것을 상대방한테 소리로 들려주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보여주든지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그런 정보의 표현과 전송 과정에서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그 송수신 방식 계층 1에서의 그런 것들을 공부를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여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들은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이건 이런 것이다, 이건 이런 것이다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각 챕터에서 이제 자세히 좀 하긴 할 텐데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1학기 동안에는 여기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1학기 동안에는 1에서 4장까지를 주로 다루게 되는데요. 그래서 1장이 다음 페이지에 통신이론의 기본사항 이렇게 돼 있고요. 통신이론의 기본사항에서는 일단 뭐 통신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정보통신이 발전되어 왔는가는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이 내용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냥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게 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사실은 알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역사에 있었던 사건이 이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야 이게 이러한 것이 일어났었구나. 그것이 뭐 통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뭐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얘기를 좀 더 여기서 보강을 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는 단지 마치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까지의 그 역사 시간에 그때 고등학교까지의 역사 시간에도 사실은 역사
국사나 세계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수업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첫 시간에 강조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역사는 뭐 몇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몇 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런 걸 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라는 아마 그런 그 말씀을 강조하실 거예요. 첫 시간에 매 학기 수업할 때.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암기하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한 거죠. 역사라는 것은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 이벤트가 아니고 역사는 그 인류의 발전의 흐름이에요. 그럼 결국은 인류가 물론 역사만으로 봤을 때 인류가 탄생을 해서 현대까지 어떠한 그 발전의 족적을 남기고 또 어느 시점의 사건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냥 뜬금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그 사건들이나 과거로부터 축적되었던 다양한 그 인류의 어떤 결과물들이 그 시점에서의 그 어떤 이벤트를 일으키게 한 거거든요. 발명을 하든 아니면 무슨 혁명이 일어나든 전쟁이 일어나든 뭐가 생성이 되든 간에 다 그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뭔가가 생기는 거고 기술도 통신 시스템 기술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어떤 것들이 그 미래의 어느 시점에 무엇에 영향을 미쳤고 또 그 시점의 것들이 또 그 다음의 미래에 또 어떤 것들을 탄생하게끔 잉태하게끔 했느냐 하는 그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술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한다든지 어떻게 또 발전시켜서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고안을 한다든지 창조를 한다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그 흐름에 타는 거예요. 올라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여러분들이 그 과거의 흐름부터 올라타서 현재까지 와서 거기서부터 나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그런 공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통신 기술의 역사에서 하는 것은 과거의 그 기술들에 대한 이해와 그들이 이 통신 기술이 발전되는 여러 가지 순간순간에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맥락을 이어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냥 연표 외우듯이 그냥 한 페이지 해가지고 뭐 그냥 몇 분 만에 끝내는 게 아니고 좀 다소 긴 시간 동안 실제 사례와 실제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그러니까 뭐 막 연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제가 하는 데모를 보면서 경험을 하는 쪽으로 많이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볼 예정입니다. 그렇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통신 과정의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통신이 일어나느냐 간단히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물론 여기서 하면서도 다르겠지만 통신에 있어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정확히 전달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정확히 전달하려면 뭔가 물리적인 그 값으로 표현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전압이라든가 전류라든가 아니면 전자파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저기 있는 스위치까지는 이제 랜 케이블을 통해서 어떤 전압의 형태로 금속선을 통해서 랜 케이블이라는 금속선을 통해서 전압의 형태로 전달이 되죠. 그 다음에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선으로 전자파라는 형태를 통해서 전달이 되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신호로서 표현이 된다. 신호로서. 그래서 기본적인 신호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돼요. 신호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신호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 기본적인 성질. 그리고 그 성질이 변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체감하게 되는지. 예를 들면 시각적으로 또는 청각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제 지난 시간에 하면서
주파수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었죠, 그죠? 물론 그 신호의 성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주파수라는 것인데, 그 주파수의 높낮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귀로 듣는 소리는 그 주파수의 높낮이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한번 체험을 해봤어요, 소리로, 그죠? 골드웨이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주파수라는 개념을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그 주파수의 뭐 대역이라는 게 뭔지, 대역폭이라는 게 뭔지,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시스템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속하고 정확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통신 시스템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성능을 나타내는, 얼마나 신속하느냐, 얼마나 효율적이냐, 또는 얼마나 정확하냐, 이런 것들이 통신 시스템이 얼마나 좋으냐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텐데, 성능 지표가 될 텐데, 그럼 그런 성능은 무엇을 가지고, 그러니까 수식적으로 그 성능 지표를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수식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통신 성능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아이디어를 내면 얼마든지 그 성능을 더 좋게, 내년이면 더 좋게, 후년이면 더 좋게, 뭐 10년 뒤면 훨씬 더 좋게, 100년 뒤면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리미트. 그러니까 거기까지 도달하면 더 이상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그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하면서 빛의 속도는 정해져 있고, 그 빛의 속도보다 빠른 어떤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못 박았잖아요. 증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것과 비슷해요. 통신도 어느 정도의 성능이 있으면 그 성능을 넘어갈 수는 없다 하는 그것이 이제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까지 지금 가는 도중입니다. 그 최고 성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 거냐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이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중이긴 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성능이 이론적인 한계가 있다. 한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은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알아야 될 그 기초 지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뭐 미적분을 풀려면 기본적으로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또 뭐 등등 그런 기본적인 수학은 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것처럼, 근데 지금 우리가 수학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또는 영어 책을 보려면 알파벳을 알아야 영어를 책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다음 단어를 알아야. 그런 것처럼 통신 시스템을 분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통신의 전달 과정에서 그 사용되는 신호라는 것에 대한 뭐랄까, 이해, 신호라는 것에 대한 이해와, 또 잡음에 대해서도 아까 얘기했죠, 그 잡음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전달되는 시스템에 대한 성질, 특성. 예를 들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뭐 아까 얘기했듯이 안테나를 통해서 전파로 전달한다. 또는 뭐 랜 케이블을 통해서 케이블로 전달한다. 유선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좀 더 뭐랄까, 통신의 그 시스템 관점에서 보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여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봐서 A에서 어떤 시스템에다가 이제 X라는 신호를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A 지점에서 케이블을 통해서 신호를 송신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 케이블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럼 이 시스템을 통과해서 어떤 X-라는 신호가 이쪽에 나타나겠지.
이 케이블을 통해서 전달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B라는 시스템에 입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A라는 시스템에서 A라는 곳에서 X라는 입력을 시스템에 집어넣었더니 그 시스템을 통과해서 X-라는 신호가 B에 출력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시스템이 어떤 특성을 가지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서 여기에서 X가 들어갔는데 X-가 나왔다. 그럼 이 시스템은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냐 하는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을 이제 이 안에 이 시스템 안에 그러니까 그것을 분석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파라미터들 예를 들면 저것이 예를 들면 케이블이다. 랜 케이블이다. 아이고, 다 지워졌네. 이게 랜 케이블이다. 랜 케이블이다 그러면 이거는 구리선이잖아요. 그죠? 그죠? 랜 케이블을 구리선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 구리선에 대해서 그 전기적인 특성으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구리선에는 어떤 전기적인 특성이 있다. 구리선이 가지는 전기적인 특성. 우선 전기가 잘 통하죠. 잘 통하죠. 그죠?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잘 통하느냐? 했을 때 길이가 짧을 때와 길이가 길 때는 달라지죠. 어때요? 길이가 짧을 때보다 길이가 길어지면 더 잘 통해요? 아니면 잘 안 통해요? 잘 안 통하죠? 왜 그래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네? 운반해야 될 전기가 많아지니까 전기의 양은 그냥 똑같다고 놨을 때 저쪽에 도달하는 것이 짧을 때와 길 때 어느 게 더 잘 전달이 될 것이냐. 파이프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구리선이나 파이프. 그럼 1m짜리 예를 들면 구경 5cm짜리 파이프가 있고요. 100m짜리 구경 5cm짜리 파이프가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물을 흘릴 때 어느 게 더 물이 잘 흘러가겠느냐? 짧은 쪽이. 왜? 네?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안 나오면 왜 잘 못 흘러요? 그러니까 왜 힘이 들죠? 자, 물이 파이프를 지나갈 때는 그 파이프에 물이 닿잖아요. 그럼 물과 파이프 사이에 뭐가 생겨요? 마찰이 생기죠. 1m짜리의 마찰과 100m짜리 마찰은 어느 게 더 마찰이 많겠어요? 당연히 100m짜리 마찰이 많죠. 그러니까 1m 파이프에 흘릴 때보다 100m짜리 파이프를 흘릴 때 물이 더 천천히 흘러가거나 잘 못 흘러가겠지. 시간당 흐르는 물의 양이 줄어들겠지. 전기도 똑같아요. 전기도. 똑같은 굵기의 전선을 통해서 1m를 전송을 할 때와 100m를 전송할 때 흐를 수 있는 전류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같은 배터리를 여기다 걸어줘도.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고상한 말로 1학년 때 배운 뭐라고 부를까요? 두 글자입니다. 더 힌트를 드리면 지읒, 히읗. 그렇죠. 저항이죠. 저항이에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1m짜리 구리선보다 100m짜리 구리선은 저항이 더 커진다. 저항이라는 거는 그냥 저항이 있다가 아니고 그 도선의 길이에 따라서 결국은 비례해서 늘어나요. 마치 파이프가 길어지면 그 파이프 안에 물이 닿는 면적이 훨씬 넓어지잖아. 그러면서 물이 더 못 가게 방해하는 거죠. 그것처럼 구리선도 똑같은 그런 것이 저항으로 동작한다. 보통 R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오음으로
예를 들면 1m짜리의 구리선이 1옴이다. 그러면 100m짜리 똑같은 굵기의 구리선은 비례해서 그냥 100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뭘로 생각할 수 있냐? 일종의 저항으로 생각할 수 있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신호를 전달할 때는 신호를 전달하는 한 선과 또 그 신호가 이렇게 돌아서 전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선 두 개의 선이 있어야지. 두 가닥이. 여러분들이 회로 구성할 때도 항상 보시면 회로를 구성해서 한쪽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원 플러스를 연결하고 한쪽은 0V 접지를 했죠. 접지가 돌아오는 거고 이제 전원 플러스가 전원을 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었을 거예요. 기억이 나겠지만 여기에 이제 전원이 있어서 박스가 있어서 아마도 여기 선을 따서 여기에 저항을 이렇게 연결하고 뭐 저항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접지선에 연결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류가 뭐 이렇게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죠? 그랬었죠? 그러니까 선이 어떻게 해요? 두 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케이블도 여기에 기본적으로 선이 두 가닥이죠. 한 가닥으로 어떻게 신호를 보낼 수가 없어요. 두 가닥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전선이 두 가닥이다 하는 얘기는 이 선이 이렇게 두 개가 마주보고 달리고 있는 거지. 네?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예를 들면 그 전원 코드, 뭐 가전 제품을 꽂는 전원 코드들도 안에 보면 기본적으로 두 가닥, 뭐 필요하면 접지까지 세 가닥이 들어 있는데요. 다 두 가닥이 들어 있죠. 두 가닥의 선이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그 코드 안에 뭐 여기에도 지금 보시면 여기 어댑터에도 이렇게 어댑터에 그 콘센트에서부터 들어가는 선에 보면 선이 두 가닥이에요. 안에가 이게 보면 한 가닥 같이 보이지만 이걸 외피를 이렇게 벗겨 보면 두 가닥의 구리선으로 돼 있죠.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두 가닥의 선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 그럼 금속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걸 1학년 때 여러분들이 회로 이론에서 배웠어요. 금속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아까 저항도 있지만 또 금속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 그러한 부품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그런 소자들 저항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배운 것 중에 뭐 이런 게 있다 하는 걸 공부하지 않았나요? 저항 또 안 배웠나요? 세 글자인데요. 네 글자로도 표시하죠. 네. 이거는 한글은 아니에요. 영문입니다. 레지스터는 저항을 영어로 표현한 겁니다. 예. REGISTER 아니지 SISTER 미안합니다. resistor 저항이라는 게 저항하다, resist가 저항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ER 붙여서 OR 붙여서 저항. 저항 또 다른 부품을 배운 적이 없나요? 저항 말고 커패시터 기억나요? 말은 들어봤죠? 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1학년 내내 커패시터를 사실은 공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공부했나요? 혹시? 안 배웠나요? 전혀 안 배웠나요? 커패시터라는 게 뭐다 하는 거 정도는 배웠을 것 같은데. 저항, 커패시터 또 하나 있는데 코일. 그 정도는 기억이 나죠? 코일. 안 나요? 전혀? 전혀 안 나요? 그래서 보통 그 회로의 기호로 표현할 때 뭐 물론 요즘은 저항을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하고 ISO에서 기호를 이렇게 표현하게 돼 있어요. 저항 기호를. 근데 뭐 그 관습적으로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왜 이렇게 표현하냐? 마치 흘러가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지그재그가 되면 방해가 되잖아요. 그죠? 네. 저항이라는 게 방해를 해주는 요소죠. 이게 이제 저항, 보통 R이라고 표현하죠. 레지스터의 약자. 그 다음에 방금 아까 얘기했던 커패시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이거 공부한 겁니다, 여러분. 예. 물론 이걸 우리가 자세히 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커패시터. 그 다음에 또 하나 배운 게 아까 했던 코일. 보통 L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RLC. 여러분들은 별로 없겠지만 그 모바일 전공 학생들 중에는 동아리에 RLC라는 동아리가 있어요. 스터디. 이것을 따서 만든 그 이름입니다. 동아리 이름이. 그러니까 주로 회로와 관련된 그런 전공 공부를 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RLC라는 것이 R은 방금 아까 설명했고요. 그럼 C라는 것이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 개가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두 개의 금속이 마주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판이.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금속이 마주보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 안에 전하를 가둘 수가 있습니다. 전하를 가둔다는 얘기는 뭐냐면 충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기가 여기에 충전이 된다. 축전이 된다. 쌓인다는 뜻이에요. 마치 그 배터리처럼 아주 용량이 작은 배터리와도 같아요. 이 캐패시터라는 거. 그러니까 충전을 시킬 수 있어요. 또 방전을 시킬 수도 있죠. 방전이라는 건 이제 충전된 전하를 다시 끄집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웃기죠. 그냥 두 개의 판을 금속 판을 이렇게 마주 대기만 하면 여기에 충전이 된다니까 실제로 아주 작은 양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도선이 서로 마주보고 달려가는 것도 이 각각 하나하나는 금속의 저항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사이에 이렇게 공간을 두고 금속이 마주보고 있는 것은 또 뭘로 표현할 수 있냐? 캐패시터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이렇게 금속 도선이지만 회로적으로는 이렇게 저항과 캐패시터로 이렇게 회로도로 표현할 수도 있다.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특성이 돼요. 사실. 물론 여기에 플러스 이 둘 간의 교류가 흐르면 상호 간섭이 전자파 간섭이 생기면서 코일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그냥 구리선은 우리가 보통 회로로 그릴 때는 그냥 구리선은 선으로 그리잖아요,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항과 캐패시터와 그 다음에 코일 성분이 다 들어간 복합 회로예요. 그럼 그 회로는 우리가 그 회로의 특성을 수식적으로 풀 수 있죠, 사실. 계산을 하면. 물론 여러분들한테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회로에 여러분들이 뭐 저항 R1, R2 있으면 그 회로에 뭐 걸리는 전압, 전류 그런 거 막 계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고 계산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계산할 수 있죠, 수식적으로. 그죠? 그것처럼 저렇게 RLC의 값이 주어지고 그들이 서로 연결된 그것이 결정이 되면 거기서 들어오는 신호와 나가는 신호의 관계를 수식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우리는 그냥 그걸 수학적으로 보지 말고 결과만 볼 거예요. 아, 여기서 이런 신호를 넣었더니 이런 회로를 거치니까 이런 신호가 되는구나 하는 걸 보기만 할 거예요. 그럼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신호가 어떻게 변형이 됐느냐, 이 안에 회로의 R값, C값이 변하면 그 회로에서 들어가는 신호와 나오는 신호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느냐, 이런 것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렇게 체험을 할 거예요. 수학적으로 풀 거 아닙니다. 네?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 그러니까 회로가 아니고 이제 시스템이지.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그 시스템의 특성을 가지고 그들이 그런 특성을 가졌을 때 우리의 그 체감은 어떻게 그것을 체감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의 의미는 뭔지, 이런 것들 분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호와 시스템의 해석입니다. 알겠죠? 네. 저는 대학 다닐 때 이런 걸 체감을 하나도 못했어요. 단지 수학으로만 열심히 풀었어요. 미분하고 적분하고 뭐 방정식 풀고 뭐 그 짓을 했는데 그때는 그래서 so what? 뭔데 그게 어쩌라는 건데 그렇게 답은 나왔는데 분명히 계산을 했는데 수학 계산을 했는데
답은 풀었는데 문제는 풀었는데 그래서 그게 뭔지는 하나도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세월이 좋아져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골드웨이브 프로그램,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열심히 바이브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HTML로 웹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해볼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걸 뭐 물론 제가 일일이 그 뭐 스크립트를 짜면 좋겠지만 저도 뭐 그렇게 세세하게 할 그런 건 안 돼서 바이브 코딩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해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코딩을 잘하게, 그 AI가 코딩을 잘하게 하려면 결국은 걔한테 그 스펙을 잘 줘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대충 스펙을 주면 나온 결과물이 좀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거 바꿔줘 저거 바꿔줘 막 이렇게 계속 주문을 하면 걔가 돌아버려요. 그냥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왜 그러냐면 나는 조금 이것만 바꿔줘 그랬는데 걔는 프로그램 구조 전체를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면 못 견디는 거죠. 그 구조를 처음부터 다시 다 짜야 되는 거예요. 걔는. 나는 그냥 한마디만 던졌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짤 때 중요한 점은 처음에 대충 주고 계속 수정해 나가면 절대 안 되고요. 처음에 상당한 그 상세한 그 요구 사항을 미리 딱딱딱 다 정해서 줘야 돼요. 네. 그래야 수정을 최소한 할 수 있고요. 그래야 할루시네이션이 적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래야 얘가 소모하는 토큰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프로 모델 이런 걸 쓰더라도 그 쓸 수 있는 그 토큰의 양이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쓰다 보면 더 이상 못 한다고 그냥 뻗어버려요. 난 이게 뭐 프로 모델로 쓸 수 있는 게 뭐 다 소진이 됐습니다. 뭐 업그레이드 하실래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주 스펙을 주거나 아니면 뭐 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정 했는데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정했던 내역을 다시 다 쫙 정리해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하다 보면은 뭘 느낄 수 있냐면 아, 내가 생각보다 논리적이지 않구나. 계획적이지 않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쭉 주문한 내용들을 다시 들여다보면 앞에서 했던 것과 뒤에서 했던 게 서로 이게 배치되는 그런 주문들이 많아요. 서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것들이 많은 거지. 그리고 막 엉뚱한 주문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또 정연하게 또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고 또 무엇보다 당연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 AI가 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내가 얼만큼 알고 걔한테 똑똑하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똑똑한 결과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AI가 모든 걸 다 해줄 거다. 물론 나중에 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들을 실제 그걸 시키는 사람이 더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퀄리티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제 앞으로 AI를 계속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똑똑하게 활용하기 위한 나만의 그 필요한 그 뭐 이론이나 아니면 어떤 분야의 지식 이런 것들을 계속 익히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한 거지. AI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AI를 활용하기 위한 그 방면의 지식을 쌓는 거. 우리가 그걸 보통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는데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들 그게 있어야 시킬 수 있다 이거지. 네. 알겠죠? 예, 뭐 딴 얘기로 지금 샜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겠다. 예. 쉬었다 합시다.